어서 오세요. 배감 들려주는 나치꾼 대담 직사입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존재할까?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도움을 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음모와 기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흉악범들조차 호감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괴담 채널에서 올라온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나 적은 기묘한 경험담을 괴담 직사의 시점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마를 잃고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탓인지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따돌림은 1학년부터 시작되었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거의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죠. 그 시골 마을은 정말 외딴 곳이었어요. 전혀 외부인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몇 명뿐이었죠. 사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그곳의 자연, 특히 곤충들이 많았는데 저는 곤충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곤충을 잡으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검은 긴 책머리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 동네에서 처음 본 얼굴이네. 반학이라 여기 온 거야. 저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이해하는 듯 제가 들고 있던 곤충 채집 상자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이어갔죠. 와, 곤충을 정말 많이 잡았네. 그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그 누나와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제 미할머니와 미안아버지는 그 여자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름이라서 야마다 시댁딸이 여기 온 것 같다는데 그 짐이 몸이 약해서 너무 귀찮게 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이미 미지임이 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몸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해도 열은 나지 않고 몸이 점점 무겁고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누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그 여자를 만난 후부터 점점 더 몸이 나빠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느낄 때마다 그 누나나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나는 언제나 어두운 시간대에 마치 제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찾아왔죠. 그녀는 항상 제가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누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제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제가 더 이상 매춘하지 못하도록 저를 짐에 가두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누나를 그리워했죠. 어쩌면 그 누나와의 만남이 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나를 만난 후 저는 제 주변에서 기정상적인 현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누나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날이 이상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누나는 평소처럼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누나,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자 그 누나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매우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 누나는 그렇게 말한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한밤중에 제 침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차마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 이상한 냉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냉기는 단순히 차가운 바람이 아닌 무엇인가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란 놈 거야? 야마다 씨라는 사람은 이 동네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목소리가 점점 저감되셨죠. 그러고는 그 누나가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어떤 모습이냐고 계속 물으셨어요. 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누나의 이름이나 정확한 생김새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누나가 있었던 것처럼 여겼는데 할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미안아버지와 미할머니께 누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미안아버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왜 이렇게 초조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마을은 외지인이 쉽게 오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알고 외지인이 나타나면 금방 소문이 퍼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죠.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그 누나는 이 마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누나와 만났던 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집 안에서만 놀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집 뒤편 밭에서 곤충을 찾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시, 안녕. 하고 누나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 너무 기뻐서 누나와 함께 예전처럼 곤충을 잡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늘 제 곁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누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 의문도 품지 않았고 누나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조금 떨어진 곳을 미할아버지와 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누나와 함께 있는 걸 전혀 모르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궁금한 마음에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점심때 누나랑 놀고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심에 제가 혼자 놀고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어디 멀리 가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분은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토씨,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랑 함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듣는데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가 적은 아이일수록 쉽게 사라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은 사라지기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그 전설 속의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제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소에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분은 저를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누나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옆에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평소처럼 선량한 목소리로 사토씨,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누나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구나. 하지만 잘된 일이다. 먼 곳에서도 널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 다시 오면 누나를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슬픈 표정으로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전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은 짙은 산속 작은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그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솔로 걷다가 길을 잃으면 아이를 데려가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은 늘 이 전설을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절대 혼자 산길을 걷지 마라. 말하며 어린아이들을 경계시켰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서 미할아버지 댁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따돌리는 바람에 혼자가 된 것이었죠. 산길을 걷던 중 저는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고 어딘가 모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니? 위험하지 않을까? 그녀는 저를 누나처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조금 더 걸어보자 며 저를 산길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속 풍경은 점점 낯설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했던 나무와 바위들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어딘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누나, 여기는 어디야?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 너만 볼 수 있는 곳이지. 그녀와 함께 걸어간 끝에 우리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맑은 물이 골위 흐르고 있었지만 어딘가 음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로 달아나더니 제 손을 놓고 연못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속에는 제 모습과 그녀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못 속의 그녀는 실제와는 다른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못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나,
왜 그래?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을 오지 않아도 돼.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해. 그녀는 연못 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제 손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목걸이처럼 보였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 널 지켜줄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제 손을 잡고 산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마을 아이들도 더 이상 저를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이상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하기 될 때마다 미안아버지 되게 갔지만 그 뒤로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여전히 제 방 서랍 속에 남아 있었고 가끔씩 그것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뒤 저는 할아버지께 그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남아 전설 속에 나오는 아이를 데려가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너를 데려가지 않고 너를 지켜줬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남자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도 그 여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오래된 산골 마을에 살던 한 남자는 이웃 마을에서 중요한 회합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간 회합은 종종 술잔치로 이어지곤 했고 이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잔은 기워지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들은 회합을 마치고 기분 좋게 선물로 받은 유부 초밥을 들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에 산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군. 술 기운에 들뜸 드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을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던 산길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군. 이 길이 아닌데. 몇 번을 되돌아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숲은 끝이 없었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굵은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산도 없이 온몸이 젖어갔고 비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 기운은 이미 사라지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가? 다행이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환대와 기묘한 분위기.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숨이 멎을 듯한 미모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군요. 이 뒤의 산속에서 길을 잃다니.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와 떡을 내주었습니다. 목욕물을 데워드릴 테니 그동안 몸을 녹이세요. 여인의 배려에 그는 긴장이 풀렸고 오늘 떨며 차와 떡을 맛보았습니다. 차는 따뜻했고 떡은 부드러워 그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며 가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숲은 가끔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안도. 따뜻한 차를 마신 뒤 그는 여인의 안내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조에 몸을 담그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을 사람을 만났군. 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부드럽고도 날카로운 소리, 마치 발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가 있나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한 아침의 발견.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는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버른 구덩이 한가운데에 어깨까지 몸을 담근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목욕했다고 믿었던 따뜻한 욕조는 사실 썩은 물이 고인 구덩이였습니다. 곁에는 차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는 말똥이 얹어 있었고 그것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요구초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짐승이 먹어치운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우가 요술을 부려 남자를 속인 게 분명이다. 마을 사람들은 차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마을로 돌아온 후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여인도 다 여우의 장난이었을 거라. 일부는 그의 말을 듣고 비웃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저 술 취한 남자의 맘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실제로 존재했어. 내가 본 것은 꿈이 아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산길에서는 이후로도 종종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잃고 이상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맑고 푸른 날, 우리는 곤들매기 낚시를 가기 위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다. 그날은 구름 하나 없는 맑은 날씨였고 차가운 계곡의 물은 그 자체로 상쾌하고 기분 좋게 우리의 몸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물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스며들며 그 안에 숨겨진 고요한 기운을 느끼게 했다. 우리가 선택한 낚시 포인트는 이미 몇 번이나 가본 곳이라 물고기들이 자주 모여드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물이 깨끗하고 깊어서 낚시가 잘 되는 곳이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곳은 작은 폭포가 있는 지점이었고 그 폭포는 물고기들이 더 이상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자연의 장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 멈추고 잠시 쉬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다. 우리 폭포를 따라 떨어지는 소리가 주변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귀에 들려왔다. 우리 떨어지는 곳은 무척 신비로워 보였고 그 주변의 자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우리가 몇 번이나 방문한 곳이었고 낚시를 하면서도 그 풍경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흐름이 평소와 달리 조금 더 무겁고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기대보다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 그날은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자연의 소리조차 평소와 달리 낯설게 들렸다. 우리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기로 했다. 화산길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묘한 기운을 풍겼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물속에 끼어들어 수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시점부터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 예보에는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날은 예보를 넘어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은 여전히 쨍쨍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주변의 자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나 동물의 소리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내는 소리처럼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인간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갑자기 그 소리가 뒷곡을 가로지르는 듯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계곡 건너편 어두운 소나무 숲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옷은 마치 오래된 제복처럼 낡아 보였으며 얼굴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이식할 수 없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은 우리와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우리를 향한 듯 보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신비로워 보였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지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들을 본 순간 우리는 전율을 느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위시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중 하나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그 후 우리는 모두 숨마디 없이 계곡을 따라 전력으로 도망쳤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는 이상한 기호를 느꼈다. 마치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기 위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저 계곡을 따라 걸어가며 마치 우리는 그들의 일부분이 된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계곡을 빠져나오고 호수가 보일 때쯤 우리는 비로소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남긴 잔여적이고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도달한 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코스의 반대편이었다. 처음에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안한 기운이 다시 한번 몰려왔다. 호수 반대편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아는 장소와는 다른 곳임을 깨달았다. 작은 수로가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따라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집을 도달했는지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급격히 안색이 변하며 달려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체 산에서 뭘 본 거야? 라고 물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운 듯 느껴졌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날보다도 심각해 보였다. 나는 그저 담담한 채로 그날의 일을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는 곧바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그 행동은 마치 어떤 위시를 치르는 듯 보였고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곡에서 본 그 남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존재였을까? 그들이 입은 검은 옷과 그들의 고요한 걸음걸이, 그들이 나타난 순간의 기이한 기운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날의 일은 나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남긴 흔적과 그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어린 시절 자주 찾던 호수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전 나와 친구들이 함께 낚시를 하던 곳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때의 기억들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속처럼 투명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기억이 무겁고 서늘하게 다가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 나는 오랜만에 큰 호수를 찾기로 결심했다.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출발 직전 나는 이유 모를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차가운 기온이 온몸을 감싸고 부토와 고열이 몰려왔다.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내 몸은 낚시를 갈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은 먼저 출발했다. 밤이 깊어가며 나는 한숨을 자고 일어났다. 그때부터 증상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나아졌다. 그때의 고열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날 듯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나의 몸 상태가 회복된 것과는 별개로 그날 벌어진 일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 친구는 낚시 도중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마치 기습적인 꿈처럼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때 물고기를 돌려보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될 일이 없었을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질문이 떠오른다. 그날 그 호수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 물고기를 잡은 뒤 물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고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나만 돌려보낸 그 물고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두 친구는 그렇지 않았고, 그것이 아쉽고 후회스러웠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나는 그때의 일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출퇴근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한 남자가 읽고 있던 낚시 잡지를 보았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날 아마도 물고기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어야 했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내 생명과 그들의 생명은 그저 우연히 다르게 흘러간 것일까? 나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왜 나는 그들에게 그런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들의 손과 죽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 나는 그 이후에도 그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후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내게 주어질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후회 속에서만 살아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그 두 친구의 묘소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해주지 않았던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 두 친구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힘겹고 그들은 나와 함께할 때마다 어려움을 잊기 위해 낚시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곤 했다. 그들에게 내가 해주지 않았던 말, 바로 물고기를 돌려보내라는 말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 말을 해주었더라면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그 친구들의 묘소 앞에서 고백을 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잊어야 한다. 물고기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을 그때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만큼이나 내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잘 간직하고 그 기억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날 밤 두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다시 나를 휘감았다. 그들의 장례식에서 나는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울었지만 그 슬픔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단점이 일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슬픔도 그리 오래가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의 사고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넘기지 못했다.
특히 그날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내 선택이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나는 여우 시집가는 날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괴담을 들었다. 여우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일본의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여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들은 종종 변신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잔혹하고 사악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악행을 일삼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만은 아니다. 일본 괴담 속에서 여우는 종종 깊은 영림과 슬픔을 동반한 존재로 묘사되며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여우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강한 울림을 지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는 특히 나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괴담이 아닌 내 친구들과 나의 삶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 나타나며 거너지는 이야기에서 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본 괴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괴담 세계는 참으로 깊고 넓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의 이야기들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도 강력한 감정적 충격을 주곤 했다. 일본 괴담은 단순히 무섭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깊은 의미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들의 괴담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괴담이 존재할까?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괴담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괴담은 주로 자연의 원리, 인간의 감정,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여우를 주제로 한 괴담은 그 자체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처럼 일본 괴담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단순히 공포를 표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 나름의 철학과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진지한 문화임을 느꼈다. 그들의 괴담은 단순히 무섭고 기괴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괴담은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종종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이야기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우뿐만 아니라 일본의 괴담은 그 소재가 같더라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의 괴담은 하나의 테마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다른 반전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그래서 일본의 괴담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느끼는 것은 정말로 흥미롭고 매혹적이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은 어떠셨나요? 일본의 괴담이 전하는 메시지나 그 안에 담긴 진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세요.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